거지인 줄 알았던 남자. 허름한 옷차림으로 45년 만에 친모 앞에 나타난 한 남자.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처음 꺼낸 말. 많이 굶으셨나 보네. 그 한마디에 재벌 회장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45년 전 자신을 버린 어머니, 그리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온 한 노인. 오늘 이야기는 원망으로 시작해 용서로 끝난 아주 늦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1979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대구 외곽산 동네 골목에는 새벽부터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죠. 지붕 위 양철판은 바람에 덜컹거렸고 오래된 판잣집 틈 사이로 찬 공기가 끊임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허름한 집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5살 한태성은 낡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은 핏기조차 없었죠. 윤정이는 연탄불이 거의 꺼져가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빈 냄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남은 쌀 한 줌까지 전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녀는 메마른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태성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금방 뭐라도 구해올게. 태성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순간 밖에서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이어 누군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죠.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와, 윤정희,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태성을 끌어안았습니다. 문은 금세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돈 언제 갚을 거야? 남편 놈은 도망가고 넌 배째란 거냐? 정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애라도 어디 팔아 넘기든가 해야지. 그 말에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엄마 품 안에서 조용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 말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잠시 뒤 빚쟁이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골목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남편 한상철은 반년 전 사체 빚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죠. 남편 대신 빚 독촉은 고스란히 정희 몫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새벽에는 채소 상자를 날랐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죠. 하지만 번 돈 대부분은 빚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이 밥조차 제대로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태성을 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일거리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사람 다 썼어. 내일 와. 정희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반나절만이라도 쓰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태성은 엄마 등에 엎인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는
울 힘조차 없었죠. 그 모습을 본 국밥집 주인이 잠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더니 식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애부터 먹여. 정희는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천장을 데워도 아이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죠. 정희는 그런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골목은 금세 하얗게 덮였죠. 정희는 잠든 태성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아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죠. 엄마가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잠든 태성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아이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죠. 정희는 마지막으로 텅 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더는 버틸 방법이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희는 눈 쌓인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은 그녀 얼굴을 세게 때렸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작은 성당 옆 고아원이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건물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죠. 정희는 한동안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엄마 등에 엎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성. 정희는 아이 옆에 종이를 내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태성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흐릿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 정희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죠.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눈 내리는 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새벽 골목 끝까지 길게 번져갔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눈 내리던 새벽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의 자리에 올라 있었죠.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JK건설 본사 최상층. 검은 정장을 입은 한태성 회장은 긴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백이 섞인 머리와 깊게 패인 눈매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동부 재개발 사업 수익 예상치가 예상보다 낮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임원이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추가 철거를 진행하면 충분히. 그 순간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태성은 자료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를 숫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임원들은 숨조차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늘 그랬습니다. 화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할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 끝내겠습니다. 짧은 말과 함께 태성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임원들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죠. 오늘은 그래도 조용히 넘어갔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은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내리는 회색 도심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벽에는 그림 몇 점만 걸려 있을 뿐 가족 사진 하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도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죠. 비서실 직원들은 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사적인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비서실장 최도영이 조용히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영은 태성과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태성 곁을 지켜온 유일한 측근이었죠. 그는 태성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성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태성 눈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영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죠. 태성은 한동안 봉투를 바라만 봤습니다.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구 외곽 달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폐지 주우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태성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골목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허리가 굽은 노인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녀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지만 태성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오래전 희미하게 남아있던 엄마 얼굴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성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태성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윤정이는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장갑까지 끼고 있었죠. 골목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뒷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태성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랬고 거리 생활을 할 때도 그랬죠. 공사판 막노동을 전전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버렸을까? 왜 나였을까? 성공한 뒤에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도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보실 겁니까? 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죠. 연기가 조용히 방 안에 퍼졌습니다. 내가 찾으라고 한 지 몇 년 됐지. 7년 됐습니다.
태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는 씁쓸함만 묻어 있었죠. 이상하군. 막상 찾으니까 선뜻 못 가겠어.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태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지. 예. 자식은 없고? 없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창밖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죠. 하지만 넓은 집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혼자 먹는 저녁만 놓여 있었죠. 태성은 술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래된 고아원 기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태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새벽, 차가운 골목,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울던 여자 모습이었죠. 태성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죠. 잠시 후 태성은 낡은 점퍼와 오래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도영이 다음날 아침 회장 집으로 찾아왔을 때 태성은 이미 평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염까지 붙인 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도영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설마. 태성은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거지로 찾아가 보려고. 도영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태성은 천천히 낡은 점퍼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나를 버린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어서. 대구 외곽 달동네는 세월이 멈춘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전봇대가 기울어 있었고 벽마다 금이 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비가 내린 뒤라 골목 바닥은 질척거렸습니다. 한태성은 낡은 점퍼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운동화 바닥에는 흙탕물이 튀었죠. 평생 최고급 구두만 신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표정이었죠. 태성은 손에 쥔 주소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골목 끝 가장 오래된 집. 녹슨 대문 옆에는 윤정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아래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허리가 굽은 노인이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모습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죠. 양손에는 오래된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손등은 이미 다 터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올랐습니다. 손수레는 너무 무거워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손수레 바퀴 하나가 턱에 걸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폐지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었죠. 정희 몸도 휘청거렸습니다. 태성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급히 손수레 뒤를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봤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희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손수레를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골목을 올라갔죠. 정희는 연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태성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떠돌이 노숙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골목 슈퍼 앞에 앉아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정희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슈퍼 주인은 계산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외상값 이번 주까지 준다더니 또 그냥 가요? 정희는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꼭 드릴게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혀를 찼습니다. 말만 맨날 내일이지. 나도 장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정희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태성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죠. 잠시 뒤 정희는 다시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희 집은 생각보다 더 허름했습니다. 지붕 한쪽은 비닐로 덮여 있었고 마당에는 녹슨 연탄통이 놓여 있었죠. 정희는 폐지를 마당 구석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곧이어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급히 폐지를 덮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비닐을 끌어와 폐지 위를 덮었습니다. 비에 젖은 손끝이 차갑게 떨렸죠. 정희는 그런 태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비 많이 맞았네요. 태성은 여전히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추우세요?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젖은 옷을 바라보다 결국 대문을 열었죠.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태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5년 전 자신을 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면의 떠돌이를 걱정하고 있었죠.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고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깨끗했죠. 벽 한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탄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죠. 정희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태성은 수건을 받으며 그녀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끝은 검게 물들어 있었죠. 고생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곧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려왔죠. 태성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장식장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어린아이 사진이 없었습니다. 태성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정희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죠. 변변치는 않지만 뜨끈한 건 먹어야죠. 정희는 국밥을 태성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성은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릇 안에는 소고기 몇 점과 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국밥이었죠. 하지만 태성에게는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냄새였죠. 정희는 태성이 먹지 않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세요? 태성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죠. 뜨거운 국물이 목 안으로 넘어가는 순간 태성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배고픔 속에서 먹었던 국밥 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런 태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많이 굶으셨나 보네. 그 말에 태성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얼굴에는 안쓰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성은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죠.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자신을 불쌍한 떠돌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오래된 집안에는 국밥 김만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동네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골목 아래 분식집에서는 어묵 국물 냄새가 올라왔고 폐지 줍는 노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손수레를 끌고 움직이고 있었죠. 윤정이는 마당 한쪽에서 젖은 폐지를 다시 묶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은 탓에 폐지 무게는 더 무거워졌죠. 한태성은 처마 밑에 앉아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뒤 태성을 돌아보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다 젖어버렸네요. 오늘은 고물상에서 값도 안 쳐줄 텐데. 태성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젖은 폐지 더미를 함께 묶기 시작했죠. 정희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안 하셔도 돼요.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태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희는 그런 태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갈 곳 없는 떠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았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손도 거칠긴 했지만 막노동꾼 손과는 달랐죠. 정희는 잠시 궁금해졌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동네 복지사 박수진이었죠. 수진은 정희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자꾸 병원 가래. 수진은 한숨을 쉬며 정희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피가 비쳐 보였죠. 이게 어디가 괜찮으신 거예요? 그 순간 수진 시선이 태성 쪽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마당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진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정희는 태성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어제 비 맞고 있어서 잠깐 들인 사람이에요. 수진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달동네에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술 취한 노숙자나 사기꾼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태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죠. 김영수라고 합니다.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은 쉽게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어디 사세요?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가족은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정희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 씨, 나쁜 사람 아니야. 짐도 없이 비 맞고 있길래 그냥 드린 거야.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세상 무서운 거 모르세요? 요즘 노인들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 눈은 아직 안 죽었어.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태성은 말없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믿어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처음 본 자신을 감싸고 있었죠. 수지는 결국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경계를 푼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 태성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혹시라도 어머님 힘들게 하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태성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골목 아래로 내려가자 정희는 괜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착한 애인데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태성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폐지를 팔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태성도 말없이 뒤를 따라갔죠. 고물상 앞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젖은 폐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물 먹어서 안 돼. 값 반밖에 못 쳐줘. 정희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좀 부탁드려요. 주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폐지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정의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몇천 원뿐이었죠. 정희는 돈을 세어보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성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 박철구였습니다. 철구는 달동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를 드나들던 사람이었죠. 그는 정의 집 위치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정의 집이 골목 초입이라 재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철구는 담배를 피우며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버티고 있네. 옆에 있던 건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 집 꼭 필요합니까? 철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노인들은 겁만 주면 금방 도장 찍어. 그는 정의 뒤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발견했죠. 근데 저 인간은 뭐야? 건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숙자 같은데요? 철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태성 눈빛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잠시 뒤 정희는 고물상 앞을 떠났습니다. 태성은 다시 그녀 뒤를 따라갔죠. 골목 계단을 오르던 정희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수레를 붙잡은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태성은 급히 손수레를 대신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늙어서 그래요. 하지만 얼굴빛은 좋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녀 손등 위로 드러난 핏줄을 바라봤습니다. 삶의 고생이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죠. 그날 저녁, 정희는 작은 밥상 위에 된장찌개와 김치를 올려놨습니다. 변변치 않은 식사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죠. 태성은 밥상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정희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죠.
굶어본 사람은 알아요.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서러운지. 태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태성 가슴 깊은 곳을 세게 흔들고 있었죠. 그 순간 골목 밖에서 누군가 정희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철구였습니다. 철구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며 낮게 중얼거렸죠. 조만간 끝내야겠네. 그날 밤 달동네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틈 사이로 바람소리가 계속 새어 들어왔죠. 윤정이는 작은 연탄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입구에서는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한태성은 방 한쪽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넘기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글자보다 정희 움직임을 더 자주 따라가고 있었죠. 정희는 무릎을 천천히 주무르며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 손수레를 끈 탓에 관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안쓰러움이 자꾸 뒤섞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잠시 뒤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고 사는 날이 있더라고요. 태성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밖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오래된 후회가 서려 있었죠. 나는 평생 그 돌덩이를 못 내려놨어요. 태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에 태성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죠. 엄청 예쁜 아이였는데 늘 엄마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정희 입가에 잠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이 흐려졌죠.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듯 한동안 입술만 떨렸죠.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성은 가슴 안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렸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에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성 눈빛이 흔들렸죠.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자요. 눈만 감으면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정희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듣고 있으니 이상하게 숨이 막혀왔죠. 정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도망가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애까지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면 그러면 안 됐는데, 끝까지 안고 있었어야 했는데, 태성 손끝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숨겼죠. 정희는 자신이 털어놓는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매일 후회했어요. 하루도 안 잊었어요.
혹시 살아는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그 말에 태성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굶주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마다 배를 움켜쥐고 잠들던 밤들, 남은 급식 찌꺼기를 몰래 먹던 기억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 얼굴을 계속 바라보기 힘들었죠. 잠시 뒤 정희는 방 한쪽 장롱 위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아이 운동화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은 거의 발에 있었죠. 정희는 그 신발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신던 거예요. 태성 숨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운동화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실제로 신었던 운동화였죠.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웃기죠?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걸 못 버려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이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죠. 분명 원망해야 했습니다. 평생 미워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놓이는 자신보다 더 오래 괴로워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죠.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는 소리였습니다. 태성 눈빛이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뒤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죠. 정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밤에 누구지? 문 밖에서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박철구였습니다. 정희 얼굴에서 금세 불안이 번졌죠.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구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좋은 일로 온 거니까 문 좀 엽시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압박감이 섞여 있었죠. 정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대문 밖에는 박철구와 건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철구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고 눈빛은 노골적으로 거칠었죠. 한태성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철구는 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아직 여기 있었네?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구는 피식 웃으며 정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계시죠? 윤정희는 불안한 얼굴로 방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철구는 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마치 친절한 사람인 척 웃음을 지었죠. 할머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정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에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철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집 위치가 좋아서 보상금 꽤 받을 수 있어요. 도장만 찍으면 편하게 요양원 가실 수도 있고요. 정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 없었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철구는 웃으며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하지만 말투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철구 손에 들린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재개발 동의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 소유권 위임 계약이라는 걸 그는 단번에 알아봤죠. 철구 같은 인간들을 태성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약한 노인들 등쳐먹는 부류였죠. 정희는 겁먹은 얼굴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살면 돼요. 철구 입가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좋게 말할 때 하셔야죠. 뒤에 서 있던 건달 둘도 슬그머니 앞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정희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철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철구 눈썹이 꿈틀 움직였죠. 뭐야? 태성은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철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노숙자 양반이 끼어들 일 아니거든.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구 눈빛이 서서히 험악해졌죠. 아저씨, 괜히 맞기 싫으면 빠져. 그 순간 태성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죠. 건달 하나가 태성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좋게 말하잖아. 하지만 태성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달 쪽이 뒤로 흔들렸죠. 철구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죠. 잠시 뒤 철구는 혀를 차며 서류를 접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갑니다. 근데 할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철구는 마지막으로 태성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조심하고. 그 말과 함께 세 사람은 골목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태성은 말없이 대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요즘 자꾸 와요. 집 넘기라고. 태성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 와도 소용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좋게 해결하라고만 하지. 그 말에 태성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잠시 뒤 정희는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긴장했던 탓인지 숨까지 가빠졌죠. 태성은 급히 그녀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늙어서 그래요. 하지만 얼굴빛은 심하게 창백했습니다. 태성은 그녀 손목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그는 속으로 병원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병원 이야기가 나올까봐 일부러 화제를 돌렸죠. 미안하네. 괜히 아저씨까지 엮여서. 태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태성 역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구가 남긴 시선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문 틈 사이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조용히 꺼냈죠. 평소 쓰던 회장 전용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들고 나온 작은 휴대폰이었죠. 태성은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몇 초 뒤 최도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성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구라는 놈 조사해. 도영 목소리가 곧장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태성은 창밖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노인들 집 뺏어 먹는 쓰레기 같으니까. 짧은 침묵 뒤 도영이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태성은 다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작은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태성은 그런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지켜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 순간 밖 골목 어딘가에서 담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박철구 일당이 아직 근처를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태성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윤정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기침이 심해졌고 얼굴에는 핏기까지 사라져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시 폐지 손수레를 끌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태성은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낡은 장갑을 끼며 억지로 웃어 보였죠. 사람은 움직여야 안 아픈 거예요. 태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더 처져요. 그녀는 끝내 손수레를 끌고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성은 잠시 뒤 말없이 그녀 뒤를 따라 나섰죠. 아침 골목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몇 명이 인사를 건넸고 정희도 익숙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걷는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죠. 고물상까지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정희 몸이 갑자기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손수레 손잡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풀렸죠. 태성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정희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잠깐 어지러운 거예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기 시작했죠. 할머니, 119 불러. 태성은 즉시 정희 몸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잠시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안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정희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예.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심장 쪽도 문제 있고요. 지금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태성은 담담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치료 진행하십시오.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병원비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태성은 바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 카드가 조용히 의사 손에 건네졌죠. 의사는 카드를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성은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걸로 하십시오. 짧고 단호한 말이었죠. 그날 오후 윤정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액이 연결된 손등은 유난히 말라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병실 의자에 앉아 있는 태성을 발견했죠. 아저씨,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병실과 새 이불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 얼굴이 순간 불안하게 굳었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오겠네. 태성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희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떠돌이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자꾸 눈에 띄었죠.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 직원들이 은근히 눈치를 보는 모습까지 이상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원래 무슨 일 하던 사람이에요? 태성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별거 안 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움직여 물컵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 컵이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바로 컵을 잡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정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셔츠 소매 사이로 작은 흉터 하나가 드러나 있었죠. 정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흉터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린 태성이 5살 때 뜨거운 물에 데였던 자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태성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태성도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믿기 힘든 얼굴로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죠. 눈 내리던 겨울밤, 울면서 아이 손에 약을 발라주던 기억, 뜨거운 물에 데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울던 기억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정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의자에 앉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난 거예요? 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잠시 뒤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다친 겁니다. 정희 눈빛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태성 얼굴을 다시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수염과 초췌한 모습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이 그랬죠. 어릴 적 자신만 바라보던 아이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정의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더는 묻지 못했죠.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구였습니다. 철구는 병실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죠. 확실하다니까. 그 노숙자 JK건설 한태성이야. 철구 입가가 천천히 비틀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돈 냄새 나네. 병원 복도 끝 창문에는 겨울비가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박철구는 담배를 문 채 어두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에는 건달 한 명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 있었죠. 진짜 맞아요? 철구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내 눈이 틀리겠냐? 신문에서 맨날 보던 그 인간이야. 건달은 놀란 얼굴로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저런 꼴로 여기 있어요? 돈 많은 인간들은 원래 더 이상해.
아무튼 이건 기회야.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죠. 철구는 바로 기자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였습니다. 특종 하나 줄까? 잠시 뒤 철구 입가가 길게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재벌회장이 달동 내 노숙자 행세한 이유. 짧은 한마디였지만 파장은 충분했죠. 그날 저녁 인터넷 기사 하나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JK건설 한태성 회장 정체 숨기고 달동 내 잠입. 숨겨진 친모 의혹. 재벌가 충격 사생활. 자극적인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기 시작했죠. JK건설 본사도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정신없이 회의를 준비했고 임원들은 다급히 전화를 돌렸죠. 최도영은 굳은 얼굴로 기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흘린 겁니까?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구 쪽 브로커로 보입니다. 도영은 바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 시각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이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간호사가 보여준 뉴스 화면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태성 얼굴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눈으로 병실 안 의자에 앉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수염과 낡은 옷 아래 숨겨져 있던 얼굴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정희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설마.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대답처럼 느껴졌죠. 정희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났던 아이. 그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벌회장이 되어 자기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 눈가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죠. 태성이니? 작은 목소리가 병실 안에 떨리며 퍼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이제 알아보십니까? 그 한마디에 정희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죠. 태성은 담담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안에도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죠.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죠. 정희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태성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 오던 새벽이었죠. 정희는 결국 얼굴을 감싸 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역시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정희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찾으러 갔어야 했는데 엄마가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정희 목소리는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병상 위 노인은 이미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처럼 보였죠.
45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최도영이 들어온 것이었죠. 도영은 상황을 보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태성만 바라보고 있었죠. 도영은 조용히 태성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태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보셨습니다.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이 지금 난리입니다. 기자들도 병원 오는 중입니다. 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희를 바라봤죠. 정희는 겁먹은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태성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정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소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막아섰지만 소란은 점점 커졌죠. 정희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또 너 망쳤다. 내가 또. 태성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떨리는 노인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정희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태성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엔 아닙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정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병실 안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방송국 중계차까지 도로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버려진 아들과 친모의 재회. 자극적인 문구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JK건설 주가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죠. 회사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성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윤정희를 지키고 있었죠.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어린 태성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눈 내리는 새벽에 두고 돌아서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찔렀죠. 정희는 결국 새벽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 눈가는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 못 받을 거 안다. 정희 목소리는 금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너 놓고 돌아서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 근데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었어. 정희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너까지 데려간다고 했어. 엄마는 그게 더 무서웠다. 태성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던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떠올랐죠. 정희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어. 며칠만 지나면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고아원이 이미 문 닫고 없어졌더라.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뒤로 평생 너 찾았어. 시장도 돌아다니고 경찰서도 가보고
근데 끝내 못 찾았다. 태성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자신은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정희 역시 무너진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장 박동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태성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죠. 맞는 게 싫어서 도망쳤고 거리에서 잤습니다. 남의 식당 뒤에서 남은 음식 주워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정희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죠. 태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사판 막노동하면서 돈 모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죽을 죄 지었다. 태성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을 더 미워하기도 어려웠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영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영은 정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태성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철구 쪽 정리됐습니다. 태성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불법 재개발 자료 확보했습니다. 노인들 속여서 집 뺏은 것도 전부 나왔고요.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희는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은 말을 이어갔죠. 기자한테 정보 흘린 것도 철구였습니다. 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소. 잠시 뒤 병실 TV 뉴스 속보가 바뀌었습니다. 달동네 재개발 비리 브로커 박철구 긴급 체포. 경찰차에 끌려가는 철구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죠. 정희는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잡혔네. 태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집 못 건드립니다. 그 말에 정희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평생 누구 하나 자신 편이 되어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렸던 아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죠. 정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 나는 자격도 없는데. 태성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상 옆으로 다가갔죠. 정희 손등 위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메말라 있었죠. 태성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45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어머니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죠. 태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십시오. 정희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태성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병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천천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 시간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병원에 입원한 뒤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때 약을 먹고 따뜻한 밥을 먹은 덕분이었죠. 창백하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병실을 비울 때마다 그녀는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죠.
그날 오전에도 정희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박수진 복지사가 들어왔죠. 수진은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 정희는 민망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괜히 병원 신세만 지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솔직히 아직도 안 믿겨요. 그분이 정말 아드님이라니. 정희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고 말을 멈췄죠. 잠시 뒤 정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쁜 엄마였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엄마였지. 수진은 조용히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아드님 눈빛은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정희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저 애는 원래 착했어. 어릴 때도 늘 엄마만 찾던 애였는데. 그 말을 하던 정희의 목소리가 천천히 떨렸죠.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태성이 들어온 것이었죠.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에 병실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달동네에서 봤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안 두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태성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정희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역시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태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준비해 온 죽통을 식탁 위에 올려놨죠. 병원 음식 싫어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아. 하지만 태성은 괜히 시선을 피한 채 죽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전복죽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죠. 식기 전에 드십시오. 정희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 두 사람 시간을 남겨줬죠.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태성은 말없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자격 없는데. 태성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죠. 태성 역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속에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병실에 누운 늙은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평생 미워하며 사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병원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죠.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한태성을 응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고도 어머니 지킨 회장. 진짜 어른이다. 기사 댓글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었죠. 최도영은 병원 복도에서 그런 기사들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태성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다가갔죠.
회장님.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집은 정리됐소?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달동네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집 준비했습니다. 병원 퇴원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리시오. 도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태성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잠시 뒤 병실 안에서 정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아.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죠. 4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늦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정이가 퇴원한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며 햇살도 한결 따뜻해져 있었죠. 병원 정문 앞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죠.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괜히 옷매무새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차를 타도 되나? 한태성은 짧게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타십시오. 정희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 풍경을 보며 정희는 계속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은 그런 어머니를 힐끗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죠. 1시간쯤 지나 차는 한적한 주택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눈앞에 나타났죠. 정희는 놀란 얼굴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태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지내실 집입니다. 정희 얼굴이 금세 굳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이런 데서 못 살아. 정희는 급히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태성은 조용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희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죠. 햇살을 받은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화려하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정리돼 있었고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정희는 놀란 얼굴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걸 다 최도영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죠. 회장님이 직접 신경 쓰셨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괜히 시선을 피한 채 코트를 벗고 있었죠. 정희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려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정희는 집 안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재봉틀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정희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재봉틀은 젊은 시절 그녀가 쓰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봉틀을 쓰다듬었죠. 이걸 어떻게 해? 태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재봉일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나는 이런 거 받을 사람 아니다. 태성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어색한 얼굴이었죠. 고급 식기조차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다 밥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정희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너 어릴 때도 밥 이렇게 챙겨줬었는데. 순간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췄죠. 잃어버린 시간들이 식탁 위를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너 결혼은 안 했니? 태성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정희 얼굴이 금세 미안함으로 굳었죠. 나 때문이구나.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평생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식사 후 정희는 부엌에서 몰래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바로 그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정희는 민망한 얼굴로 웃었죠. 가만히 있으려니 더 어색하다. 태성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새방 침대에 누워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따뜻한 방이 아직도 낯설었죠.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낮 마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 태성은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죠. 고맙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죄책감 대신 아주 작은 평안함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당 감나무 가지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윤정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햇살을 조용히 쬐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는 훨씬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거칠던 손등 상처도 많이 옅어졌죠. 마당 한쪽에서는 한태성이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잃어버렸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앞에서 묵묵히 꽃에 물을 주고 있었죠. 아직도 가끔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태성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돌아봤습니다. 예.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겁이 난다. 태성 눈썹이 살짝 움직였죠. 뭐가 말입니까? 정희는 햇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꿈일까봐. 그 말에 태성은 잠시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옆 의자에 앉았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너무 늦었지.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태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죠. 잠시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정희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죠. 왜 나만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으러 안 왔는지. 그 말에 정희 고개가 천천히 숙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곧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정희가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어머니도 평생 지옥 속에서 사셨다는 걸. 정희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도 천천히 차올랐죠. 태성은 아주 천천히 어머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십시오. 그 순간 정희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흐느꼈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성 역시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속에 묶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최도영과 박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식탁이 차려졌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수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희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요즘은 밥맛도 좋다. 도영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태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죠. 늘 차갑고 혼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성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편안함이 남아 있었죠. 잠시 뒤 정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죠. 낡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를 태성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원래 내주려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 태성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어린이 운동화 한 짝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젊은 시절 정희가 어린 태성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성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다. 태성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죠. 슬픔도 원망도 모두 지나간 뒤에야 나올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마당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가지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정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태성이 이제는 행복해야 된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죠.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계절보다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늦어버린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때로 45년의 세월도 넘어서는 힘이 되죠.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던 어머니는 마지막에야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로 남았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